자, 어제 주요 상임위 6개, 가장 저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사위를 포함해서 기재위, 국방위 등 6개의 상임위원회를 여당이 단독으로 소집해서 그냥 밀어붙여서 자기들이 뽑아버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업, 통상, 자원위, 보건복지 등 알짜배기 6개죠. 근데 이 중에 핵심은 법사위입니다. 왜 법사위를 이렇게 지금 집중을 할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농담이 아니라 탄핵 때문에 이렇게 법사위에 대해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고 이렇게 집권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제일 지금 우려하는 거는 탄핵 당할까봐 우려를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법사위는 반드시 장악해야 된다. 근데 법사위 하나만 무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니까 나머지 5개 상임위원회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사위를 저렇게 차지하는 것은 탄핵 때 권선동이 있던 법사위가 탄핵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11일 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이번엔 하늘이 두 쪽 나도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 단순히 위원장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가 지금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 법사위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법사위가 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출발도 못하고 시끄러웠느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자신들이 이 탄핵을 지금 시키고 집권한 정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여라도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법사위에 트라우마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에 윤호중 의원을 앉혔어요. 자, 이 사람 제 잘 아는데 민주당 사무총장을 했고 서울대 철학과 나왔고 경기도 구리 지역구로 사선입니다. 근데 법조인이 아니에요. 법조인이 아닌 당권파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혔다. 좀 기가 차지요. 자, 어제 보면 윤우덕이가 기재위원장, 송영길이가 외통위원장, 민홍철이 국방위원장, 자, 그리고 이하경이 산자위원장, 한정혜가 복지위원장,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수로 밀어붙이니까 그 여가 통합당은 표결을 보이콧했고 결국 지금 주호영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지금 통합당 내부에는 비대위가 열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이 위원장은 긴급 비대위를 열어가지고 주호영이가 사의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원내 지도부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스타트 단계에서 사의를 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임을 해 줄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하는 건데 현재 형태로 보면 당연히 유임을 시키고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굉장히 지금 여당이 의석수가 작아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는데요. 근데 과거에 지금처럼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 때도 야당이 의석이 훨씬 적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15대 국회 때는요, 새정치국민회의가 지역 비례 합쳐서 79명밖에 안 됐습니다. 79명이었어요. 1야당이요. 그 다음에 18대 국회에는 통합민주당이 81명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5대나 18대에 79명, 81명으로
평균 80명이었어요. 지금 미통당은 의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103명이고요. 여권 무소속까지 합치면 107명입니다. 자, 총선에 참패했지만은 결코 자기들이 보유한 의원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총선에 대승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여권을 좀 교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견제 심리도 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 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져서 엉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각들이 있지요. 그런 시각에 일단이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최근에 보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미향이나 북한의 위협 등에 의해서 문 지지율이 3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4주 연속으로 하락한다. 지금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권으로서는 야당을 잘 다독거려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건데 저런 식으로 그냥 첫 시작부터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서 밀어붙이고 주요 상임위원장 6개를 자기들이 다 뽑아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야당은 자신들이 의석 비례로 보면 상임위원장을 한 7석 정도 잡아야 되는데 7석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일방적으로 주요한 걸 다 먹어버리면 우리는 나머지도 안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좌파 매체들이 야당 잘한다, 그래야지, 욕심을 버리고 명분을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사실 현재와 같은 국회 시스템에서는 별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이 국회라는 거는 미국처럼 이 다수 정당, 한석이라도 많으면 그 다수 정당이 지금 상임위원회를 다 먹어버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많으니까 모든 상임위원장을 공화당이 독식하고 하원은 또 민주당이 많으니까 민주당이 독식한다, 이런 건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으면 그게 좋은데요. 근데 한국에는 제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임위원회를 의석 비율대로 나누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통해서 어떤 건 너가 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하다,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의 형태였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건 한국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한국형 민주주의가 한국에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이 저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 입에서 겁기야 하나도 안 하겠다, 7석도 우리 안 할란다, 기분 나쁘다, 너네 따먹으라. 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이 문가리우스 이하 친문 세력들의 특징이라고 봅니다. 왜? 이들은 기본적으로 운동권이지만은 독재 운동권이었어요. 당시 운동권들이 내부에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걸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학교 학생회장을 뽑을 때도 이들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단과 대학별로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해서 계파별로 해서 서로 담합해서 나눠먹기로 하고 뽑았고, 또 무슨 서총련, 한총련 이런 회장들을 뽑을 때도 학교끼리 나눠먹으면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운동권이라는 게 담합하고 야합하고 뒤에서 마크에서 공장하는 데 능하지 진짜로 민주주의를 해보지 못한 거예요. 독재 타도라고 하면 민주주의자입니까? 독재를 타도하면서 그들끼리는 내부에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정권을 잡으니까 이들 머리는 한 3, 40년 전에 과거 독재 타도운동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은 독재를 타도한다면서 저들도 독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먹어버린 상황에서는 전혀 조금이라도 잘라서 야당에 던져주기가 싫은 겁니다. 다 먹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당은 기본적으로 몸의 DNA가, 독재적인 DNA가 배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당은요, 이런 문제에서 끌려다니서는 안 되죠. 아주 그냥 토라져서 사표 던지고 이런 행태도 우습다고 봅니다.
물론 원내 대책은 주호영이가 하지만은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모든 좀 재미 보는 말들은 김종인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종인은 이 지금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협조를 통한 타도 투쟁에 돌입하겠다 해야 됩니다. 근데 김종인은 취임 일성으로 여권에 협조할 거는 협조하겠다 하면서 여권도 뭐 자기들을 잘 대해달라 이런 포지션을 취했어요. 자, 상대를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들은 투쟁 자체를 아예 나쁜 거고 불편한 거라고 하고 뺀질뺀질한 뭐 20, 30대들을 내세워 갖고 그걸 갖다가 이 국민과 사이에 포장막으로 칩니다. 지금 그 20, 30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국민은 잘 모르지요. 정치판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이 보수 지지층을 속이면서 한마디로 이들의 속셈은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지요. 왜 저럴까? 쟤들이 나중에 우리가 서로 협조해야 될 건데 처음에 좀 협조하지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있지. 저자들이 거의 이제 의회 운영까지도 독재로 가고 있다. 이것들을 타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체면 좀 세워주지. 이런 생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독재 DNA가 몸속에 배어 있어서 우리가 다 먹고 너네들은 앞으로 우리 노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말이 안 되는 놈들이다. 기본적으로 무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앞으로 지금 여당은 투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또 뭐 여당의 비리, 정권의 비리에 대해 폭로할 건 다 폭로하고 싸우겠다. 그리고 보수가 바뀌는 것은 그대로 하되 투쟁은 투쟁대로 무한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싸울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황교안이가 계속 끌려다녔잖아요. 타이밍도 놓치고요. 단식을 해도 머리를 밀어도 타이밍을 놓치고 거리로 나가도 타이밍을 놓치고 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을 반대해도 타이밍을 놓치고 그걸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투쟁을 언급해도 그것도 타이밍을 놓치고 자, 모든 일, 총선에 대비한 모든 전략도 다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황교안의 그런 타이밍 놓치기는 그냥 개인의 정치력의 한계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정치판에 들어오게 된 출생의 비밀이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황교안이 정치판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황교안은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이 제한 요인이 분명히 있었다. 너는 요 정도로 야당하는 척 하면서 1년을 끌면서 야당을 망치고 선거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표 내고 나오는 게 너의 목적이다. 여기까지가 황교안의 한계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느냐? 전 김종인에도 황교안과 똑같은 이런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의 역할은 그야말로 여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여권의 위기를 일종의 보충해주는 그런 보완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금 김종인의 한계가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김종인과 황교안의 출생의 비밀로는 지금 이 답이 없다라는 게 이 정답이죠.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 야당은 끊임없이 답이 없다.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시키지 마라. 그리고 저 야당과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쇼하지 마라. 그리고 야당이 저 모양인데 나머지 보수 진영들 어떠하겠는가? 그것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을 가지고 뭔 기대를 하고 밖을 내다보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보수 지지층이나 이 나라를 제대로 세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과 관계없이 지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